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결혼 전부터 사연 채널을 가끔씩 들었는데 돌싱이 된 후부터 몇 년간 열렬한 팬이 되어 하루라도 듣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네요. 오늘은 저도 제가 이혼하게 된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사기꾼 같은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완전 태워버려서 다시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폭로하고 싶은 날도 오는군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난리가 났던 건 막 30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집은 엄마가 흔히 말하는 여장부 스타일이어서 엄마가 집안을 일으킨 케이스였어요. 아빠는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책을 읽고 조용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대학 때 은퇴를 하시고 줄곧 집에 계시는데 그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였거든요. 엄마는 외가에서 물려받은 많은 땅을 기초로 부동산 사업을 하셨는데 아빠가 아프셨을 때에도 먼저 일을 그만두라고 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남편 그동안 애썼어. 사람이 이렇게 자리보장할 만큼 아픈 거는 이제 일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일단 병 다 낫고 푹 쉬고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해도 돼. 그러니까 학교는 이참에 관두는 걸로 하자. 시원시원하고 긍정적인 엄마의 위로에 아빠는 학교를 그만두고 몸이 낫는 거에만 전념하셨고 지금은 어느 정도 건강이 좋아지셔서 여행도 다니시고 좋아하는 책도 일부러 서점까지 사러 다니곤 하세요. 이렇게 저희 집은 흔히들 말하는 남자는 꼭 돈을 벌고 여자는 꼭 집안일을 챙긴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는 일 씩씩하게 잘하고 못하는 집안일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컸어요. 엄마를 닮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가사일에 소질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사업을 꽤 잘하셔서 덕분에 저와 여동생은 또래 친구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어요. 아르바이트보다는 여행을 더 많이 다녔고 공부도 많이 했죠. 직업을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2년 정도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그 후에 방송 제작 쪽 일을 하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이쪽 일이 밤새는 것도 많고 할 것도 산더미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 일이 재미있어서 힘들어도 계속 버텼죠. 열심히 해서인지 결혼할 무렵부터는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됐고 웬만한 건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건 아니었고 방송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갑자기 회의가 생길 때도 종종 있었어요. 남편은 방송에서 촬영 나갔던 곳과 연관이 있는 회사에 다녔는데 방송 촬영을 온다고 하니 왔다가 어떻게 저를 눈여겨보게 됐다더군요.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서로의 집안 사정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만 만났는데요. 사귀고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엄청나게 저한테 결혼하자고 졸라댔어요. 저 역시 남편이 좋았고 어차피 할 결혼이면 사귀는 기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좋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랑 적당히 사귀다가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주변에서 제가 돈도 많이 받고 집안도 잘 산다는 말을 듣고는 저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댄 거였더라고요. 결혼할 당시에는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어찌나 씁쓸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일반 사무직이었고 연봉도 평균 수준보다 살짝 안 되는 돈을 받는다고 했어요. 집 안 사는 것도 평범하다면서 저희 집도 그 정도 되는지 은근히 떠보더라고요. 왜? 비슷한 생활환경이어야 결혼해서도 잘 산다고 하잖아. 그러니 소연이 너네 집도 우리 집이랑 비슷한지 궁금해서 말이야. 저는 엄마 밥 한 그릇 분당, 그리고 지방에 건물하고 땅도 갖고 있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남편 집안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저희 집이 남편 집보다 너무 잘 산 것 같으면 남편이 기죽을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어차피 이런 거 결혼하고 나면 다 알게 될 테니 뭐 어떠랴 하고 가볍게 생각했네요. 또 한편으로는 학창 시절부터 저희 집이 부자라는 걸 알면 친구나 주변 사람들 중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던 몇몇 인간들이 떠올라서 말하기 싫은 것도 있었어요. 돈 좀 있다고 부모 믿고 까분다고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아부를 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오빠네랑 비슷해. 오빠랑 나랑 같이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을 거야. 그치? 아, 그래. 우리 비슷하구나. 그래. 너 잘 보니까 그거만 됐지 뭐. 남편은 기쁜 건지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떨떠름한 반응을 했는데 당사자인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넘어갔네요. 결혼하고 나서는 재택 일을 하지만 아무래도 불규칙하게 회의를 하러 갈 때도 있어 생활 패턴이 들쭉날쭉하다고 남편한테 집안일 분담에 대해 말했어요. 기본적으로 요일을 정해놓고 혹시 내가 급하게 나가거나 집을 비울 일이 생기면 오빠가 하면 안 될까? 그럴 때에는 내가 오빠 당번인 날에 할게. 그러면 혹시 명절 같은 때에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이쪽 일이라는 게 휴일이나 명절, 뭐 이런 개념이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지. 그럼 명절도 못 지키고 우리 엄마 생일 같은 때에도 못 챙긴다는 건 아니지? 그럴 때는 사정 말하고 시간 뺄 수 있지 않아? 물론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런 사정이 통하지 않는 일도 생길 수 있어서. 그래. 당연히 내가 할 도리는 할 건데 워낙 변수가 많은 일이다 보니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네가 명절이나 집안 행사 못 챙길 때에는 엄마한테 용돈을 더 드리는 걸로 하자. 돈 가는데 마음 간다고. 그래야 엄마도 네 진심을 의심하지 않으실 거 아니야.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하나? 그래도 그걸로 내 마음 알아주신다면 그것도 방법이기는 하겠네. 네가 성의를 보이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신혼생활에 적응하며 일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정에 제대로 전화도 못할 만큼요.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이것저것 간섭했지만 그것도 크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너 우리 민수 반찬은 끼니마다 다른 거 올리는 거냐? 우리 민수 반찬 한 번 먹은 거 다시 안 먹는다. 꼭 끼마다 다른 반찬 놔야 된다. 네가 아무리 살림 못한다고 했어도 그래도 하루 한 끼는 제대로 차려야 되지 않겠니? 어차피 집에서 하는 일이라며 아무리 집안일 나눠서 한다고 했어도 네가 더 많이 해야 돼. 저는 네 하고 대답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하루 한 끼를 제대로 차리라는 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시어머니 말씀이니 지키려고 노력은 했어요. 남편은 어쩐지 자기가 집안일 하는 날 약속을 점점 안 지키는 게 보였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정도로 바빴네요. 어느 정도 제가 생활 패턴을 잡아놓고 거기에 익숙해질 무렵 결혼하고 첫 명절인 추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제작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저희 모두 연휴를 반납하고 일을 하게 되었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남편은 제가 그런 사정인 걸 알고 있었는데도 명절 전날 자기네 본가를 가자는 거였어요. 나 이번에 비상 걸려서 안 되는데. 우리 제작 일정이 너무 짧아서 다들 일하고 있거든.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오빠만 가고 나는 용돈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 암만 그래도 너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얼굴은 비춰야지. 엄마네 집이 그렇게 먼 지방도 아니잖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갔다 오자. 근데 그럼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오빠 혼자 갈 거야? 그건 엄마네 갔다 와서 생각하면 안 될까? 얼른 나와. 남편은 은근히 짜증을 내며 저를 재촉했고 저는 당황해서 얼떨결에 따라 나섰어요. 인사드리고 좀 있다가 오면 되겠다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거기서 자복할 것처럼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자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녁 먹었으니 제가 치우고 저는 일어나 봐도 될까요? 아니, 결혼하고 첫 명절부터 이러면 앞으로는 어떡하겠다는 거냐? 집에 오는 친척들 뒤치다거리 내가 혼자 다 하니? 아, 제가 이거 결혼 전에도 오빠랑 얘기했던 건데요. 제 일이 워낙 변수도 많고 휴일 따지지 않는 거라서 이렇게 급할 때에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실은 못 오는 거. 정말이지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무리해서 온 거예요. 저 진짜 가봐야 해요. 아이고, 무슨 대한민국 일은 너 혼자 다 하냐? 그럼 돈도 너 혼자 다 벌겠구나.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유세를 따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엄마, 수연이가 같이 못 있는 만큼 돈 준대.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엄마는 얼마면 적당하겠어? 하지만 제 전화랑 카톡은 제작사에서 도배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저기 지금 PD한테 연락이 계속 와서요. 일단 나중에 제가 용돈 보내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서둘러 나오는데 남편은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자기는 하루 자고 가야 되겠다면서요.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서 저는 먼저 올라왔고 일단 원래 명절 때 드리려고 했던 용돈보다 20만 원을 더 보냈어요. 저는 그렇게 일에 치여서 집에서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챙겨 먹고 있는데 남편은 시댁에서 돌아온 후에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고 저한테 뭐 하나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남편 혼자라도 친정에 가기로 했는데 남편은 말 그대로 꿈쩍도 안 하는 거였어요. 오빠, 오늘 추석 연휴 끝나는데 우리 집에 좀 다녀오지? 원래 그러기로 했었잖아. 근데 너도 안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생각보다 너무 뻘쭘해서 못 가겠어. 마누라도 안 가는데 혼자 청어를 어떻게 가냐? 내 친구들 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 마음 같아서는 다른 남편을 끌고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저는 바로 또 연락이 오는 대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 아빠와 통화로 미안하다고 했고 남편도 전화로 대충 못 가서 죄송하다고 성의 없이 말한 후 명절을 끝냈네요. 명절 일로 저와 남편은 한동안 좀 서먹했었네요. 그래도 제가 일 때문에 바빴던 거니 먼저 말도 붙이고 좋아하는 음식도 배달시켜주면서 풀었죠. 이제 신혼이니 서로에게 더 익숙해지면 이런 일 없이 지날 거라고 막연히 기대도 했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추돌 사고가 났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전을 안 한다고 했는데 친구네 놀러 나간다고 오랜만에 차를 끌고 나섰다가 앞차와 살짝 부딪혔다고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시어머니도 오른쪽 무릎이랑 목에 약간 무리가 가서 한의원을 다니게 됐는데요.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 병원 못 간다고 계속 우는 소리를 했어요. 원래는 우리 민수가 데려가지고 그랬는데 민수 바쁘잖니. 너는 집에서 일하니까 나 한의원 가는 거는 같이 가줄 수 있잖아. 암만 일 때문이라도 아픈 시엠이 혼자 치료받으러 다니려고 그럴 거는 아니지? 아니라고 믿는다. 네, 제가 갈 수 있으면 가야죠. 시간 조정 잘 볼게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한의원에 갈 때마다 경기도에 있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태우고 나와 강남에 있는 한의원까지 같이 갔다가 다시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굳이 강남에 있는 한의원에 다녀야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2달을 하는데 힘들기는 했지만 남편도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전처럼 저를 달달 볶지 않는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일을 넘겨야 하는 일정을 바꿀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빠, 나 오늘은 진짜 어머니 모시고 한의원 못 갈 것 같은데. 오늘은 오빠가 어머니랑 다녀오면 안 돼?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되는데. 나라고 회사 일정이 없겠냐?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나도 대처를 못하지. 오빠가 툴툴거리며 전화를 끊길래 저는 이번만은 같이 못 간다고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늘만 혼자 가시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나 혼자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까지 가라니? 네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시애미도 내팽개치고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깟 거 하루 빠진다고 너 몇 푼 버는 거에서 얼마나 깎인다고? 원참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어머니, 제 월급만 깎이면 모르겠는데 제때에 영상이 완성돼야 해요. 여러 사람 밥줄이 걸려 있거든요. 잘났다. 너 대단해. 그럼 오늘도 나 20만 원 주는 거냐? 네? 20만 원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명절 때 집에서 못 자고 간다고 용돈 20만 원 더 줬잖아. 이런 일에도 적용이 돼야 맞는 거 아니니? 나는 그럼 그렇게 알고 뭐 택시를 부르든 친구 차를 얻어 타든 할 테니 돈이나 얼른 보내라. 순간 저는 제가 무슨 운전사나 지갑이 된 것 같은 느낌에 영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건데 그걸 한다고 왜 돈을 줘야 하고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점점 억울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된 며느리라며 신혼 초인데 뭐든 다 잘해야 한다는 말들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남편도 똑같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으니 저희 집에 저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저희 집은 뒷전이었어요. 시어머니야 그렇다 치고 남편은 자기 스스로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한 적 없으니 말 다 한 거죠. 어른들한테 잘해야 한다는 걸 왜 나만 강요받고 있나 싶더군요. 그것도 저희 친정은 신경 쓸 새도 없이 시어머니한테만요.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한테 돈을 보내기는 했는데 20만 원까지는 보내고 싶지 않아 딱 1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저한테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노인네를 혼자 서울에 가게 했으면서 택시비도 안 될 돈을 보내면 어떻게 해? 이게 말이 돼? 무슨 소리야. 10만 원이면 왔다 갔다 충분해. 내가 택시 안 타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이랑 같이 간다는 것까지 내가 확인했고, 두 분이 점심을 드시든 차를 마시든 그 돈이면 되잖아.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래? 넉넉히 드리면 좀 좋아. 네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그런 거나 풍족하게 해드려야지. 아니, 10만 원이 적어? 그게 절대 부족한 건 아니잖아. 어머니 친구분하고 한의원 가신 게 그렇게 마음 쓰이면 오빠가 반차라도 내고 가지 그랬어. 요새 회사도 안 바쁘잖아. 너는 며느리잖아. 이런 건 며느리가 해야지. 잘 좀 해라 진짜. 아니, 내가 뭘 더 잘해야 되는데. 여태껏 2달 동안 어머니 해달라는 대로 시간 옮겨가며 한의원 모시고 다녔는데 딱 한 번 못 갔다고 잘 좀 하라니. 진짜 억울하네. 제가 항의하듯 말했지만 남편은 아예 철벽을 쳐버리고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제가 자기 엄마하고 자기한테만 잘하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회복이 다 된 후에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저한테 용돈을 더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생활비가 더 들어간다거나 집에 수리할 게 있어서 돈이 든다며 10만 원, 20만 원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뻔뻔하게 친구들하고 놀고 있으니 자기가 밥값 내게 돈 보내라고 필요한 금액을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시집살이에 점점 지쳐가는데도 남편은 제가 일 때문에 자기랑 엄마한테 소홀하다며 불평만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오랫동안 지은 고급 빌라가 준공이 떨어지면서 입주 계약이 차근차근 되어간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래저래 법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좀 속을 썩였던 때였거든요. 엄마는 그러면서 사무실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셨어요. 그게 엄마 생신 바로 다음 날이어서 저는 남편한테 사무실 이전이랑 겸해서 엄마 생신 축하를 해드리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심드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하고 나도 축하한다고 전해들어.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축하도 나보고 전하라고? 우리 결혼하고 엄마 처음 맞으시는 생신인데다 사무실도 확장 이전하는데? 나보고는 결혼하고 처음 하는 거라고. 시댁에서 있는 행사며 어머니 일이며 얼마나 많이 챙기겠어. 그런데 오빠는 나한테 다 맡긴다고? 이게 말이 돼? 아, 알았어. 뭘 그렇게 네가 우리 집을 많이 챙겼다고 이럴 때마다 네가 돈 좀 쓴 거 티내냐? 알았어. 나도 간다고. 라며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 축하하는 자리에 같이 간다니 일단은 넘어갔죠. 근데 바로 다음날 와서 못 간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저번 교통사고 난 것 때문에 밤에 자꾸 몸이 쑤신데 한의원에서 그만 다니라고 했어도 더 다녔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자기 밤에 아프니까 와서 좀 봐달라고 하시네. 그럼 오후에 반차 내고 들렀다가 가. 그러면 되잖아. 나 그날 휴가 내고 엄마랑 하루 종일 있을 거야. 뭐? 밤에만 아프시다며 왜 하루 종일 어머니랑 있겠다는 거야? 엄마가 네가 장모님 사무실 이전이랑 생신 때문에 축하하러 간다니까 소외감 느낀다잖아. 나라도 같이 있어달라는데 아들이 돼서 며느리랑 같이 외롭다는 엄마 두고 좋은 자리 가야겠냐? 그건 좀 아니지. 와, 진짜 핑계 한번 신박하게 된다. 그냥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하던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변명을 들으니 할 말이 없어지네. 이러면서 나한테만 시댁에 잘하라고 강요하지? 오빠는 우리 집에 반이 반도 안 하면서. 야, 시댁 가부 처거하고 갔냐? 같아? 나도 다음부터는 좋은 일에 참석하도록 노력할게. 이번만은 어렵겠어.
엄마 마음 힘든데 두고 갈 수는 없잖아. 같은 말을 반복하는 싸움을 몇 차례 하다가 결국 저는 질려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저 혼자 가기로 한 거죠. 부모님은 저한테는 별말 안 하셨지만 남편이 오지 않은 걸 섭섭해하시는 티가 역력했어요. 엄마, 아빠, 미안. 결혼하고 보니 생각보다 다른 게 너무 많네.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은 대충 눈치를 채셨는지 저한테 뭐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이혼을 해도 별 말씀 안 하시겠다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살면서 서로 맞춰가고 고쳐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혼이라는 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2주쯤 시간이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저더러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저를 불렀어요. 하도 중요한 일이라고 난리를 쳐서 부랴부랴 갔더니 정말 기막힌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원래 교회 다녀서 돌아가신 분들 챙기는 걸 안 했잖냐. 근데 사주를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것보다 절에 다니며 조상들 섬기는 게 훨씬 편하게 산다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네 시아버지, 그리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또 혼자 살다 돌아가신 네 시고모까지 제사를 지내라고 한다. 그리고 가만 보자. 우리가 제사를 많이 지낼수록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외가 돌아가신 분들도 다 해야겠다. 그러면 앞으로 1년에 8번씩 제사가 생길 것 같다. 당장 다음 주에 네 시고모 제사니까 그때부터 잘 챙겨라. 알았지? 네, 저더러 제사를 챙기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며느리가 하지. 그걸 왜 내가 하니? 어떻게 너는 일 잘한다면서 그런 상식이 없어? 시어머니 말이 너무 기가 막힌데 옆에서 남편까지 거들었어요. 그래, 소연이 너 그러는 건 아니지. 이런 건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 보고 제사를 챙기라고 해? 어머니, 저 지금도 명절이나 집안 행사 참여할까 말까인데 어떻게 제사를 8번이나 하겠어요?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에 제삿날에 제작사에 일 터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놈의 제작사 타령은 정말. 거기는 쥐꼬리만큼 돈 주면서 무슨 사람을 소불이에 탄다니? 아무튼 일은 일이고 네 할 도리는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할 수는 없는 거니? 어떻게 이렇게 따박따박 지 할 말만 하는지 원. 안 되는 걸 어떻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 나중에 제사 못 지내게 되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실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매번 네가 제사 드릴 때 쓸 돈 보내면 되겠다. 네? 돈이요? 제사에 쓸 돈을 보내라는 말씀이세요? 기 먹었니? 내가 한 말은 뭘 또 물어봐. 네가 집안 행사 참여 못할 때는 돈 더 보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사도 네가 돈으로 주면 되잖아. 더도 말고 50만 원씩만 보내라. 그래, 네가 제사 맡아서 못하면 그러면 되겠네. 아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무리 사주 보는 사람이 종교를 바꾸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고 해도 시고모님 제사까지 들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요. 거기다가 오빠 외갓집 제사는 왜 들어야 하는데요? 이러시니까 마치 저를 골탕 먹이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말에 남편은 허리춤에 양손을 얹고 호통을 쳤어요. 너 진짜 이럴래? 골탕이라니. 제사를 많이 모시면 좋다니까. 엄마도 머리를 짜내서 생각하신 거잖아. 너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어디서 며느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됐다. 내가 얘한테 이런 푸대접 받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니? 집안 잘 되자고 재산 많이 모시자는 걸 골탕이라니. 아들 뺏긴 것도 서러운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는 게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갑자기 눈물을 찍어내자 남편은 자기 엄마 등을 두드리며 저더러 당장 사과하라고 더 큰 소리를 쳤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말 한 것 같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러면 저희 친정도 오빠가 잘 챙겨야 되지 않나요? 오빠 외갓집까지 챙기라고 하시니 하는 말이에요. 왜 저희 친정은 소홀히 하면서 시댁 쪽 일에만 몰빵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사를 못 모시니까 돈을 50만 원씩 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제가 이 집 며느리라지만 1년이면 400만 원씩 그렇게 못 들어요. 그럴 돈도 없고요. 맨날 일한다고 바쁘다면서 그것도 못 벌어? 그런 일 왜 하니? 당장 때려치고 우리 민수 내조나 잘 하든가. 저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끝까지 버텼네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냉전도 그런 냉전이 없었죠. 전 같으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화를 풀자고 하고 달래기도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렇게 몇 주쯤 지났는데 회의를 갔다가 밤늦게 집에 오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리는 걸 보았네요. 저는 손을 흔들어 인사하려다가 그래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어요. 제가 뒤에 있는 걸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은 정말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하더군요. 아니 근데 소연이 걔 아주 쇠고집이다. 이 정도 하면 돈 내놓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너는 돈 많은 집 딸이라더니 그 집은 돈 있는지도 모르겠고 새도 얼마 잘 벌지도 못하는 것 같잖아. 어쩌다 저런 애를 잡은 거야. 사람들이 걔네 집 부자라고 하더라고. 엄마가 수단이 좋아서 부동산 잘한다고. 그 말만 믿고 뒷주사 안 한 게 실수지. 그 동산 요새 별로다. 이제 집이나 땅 가지고 돈 버는 시대 아니잖냐. 그런 말에 혹하면 어떡하니? 아니 그럼 쟤네 친정에서 빼먹을 돈도 없고 쟤는 저렇게 돈 내놓을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떡할 거야? 응? 내가 소연이한테는 혼인신고했다고 하고 안 했거든. 혹시나 해서 말이야. 그러기를 잘했지. 나 안 그래도 여자 몇 명 봐놨어. 그중에 괜찮은 사람 있어서 쟤랑 정리하고 작전 들어가든지 해야지. 역시 내 아들 누구 닮아 이렇게 똑똑해. 이번에는 제대로 잘 잡아야 된다. 저렇게 일만 많고 돈 못 버는 애 고르면 안 돼. 걱정 마. 아유, 제대로 된 마누라 찾기가 이렇게 힘드냐. 잘 될 줄 알았는데. 저는 한동안 제자리에 멈춰서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남편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저랑 결혼했던 거였으니까요. 혼인신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니. 저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 주말은 저희 아빠 생신이라서 원래 남편하고 같이 가기로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주말, 아빠 생신날이 되자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내가 장인어른 생신에 꼭 안 가도 되지? 너랑 나랑 요새 사이도 안 좋은데 가서 가식적으로 잘 지내는 척 할 자신 없어. 나 그런 거 딱 질색이야. 그러니까 너 혼자 갔다 와. 나는 오늘 엄마가 같이 기차 여행 가자고 해서 그러기로 했으니까. 저는 그날 바로 이혼 변호사를 검색하고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여동생을 만난 자리에서도 말했고요. 엄마는 제 등을 두드려주시며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인생에 실수도 있는 거고 상처도 있는 거야. 그냥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소연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이 일도 잘 털고 일어나자. 알았지? 아빠와 여동생도 저를 격려하며 힘을 줘서인지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아빠 생신에 가서 축하드린다며 힘을 들이지는 못하고 제가 잔뜩 기운 받고 왔어요. 저는 남편이 기차 여행 간 사이에 집에서 짐을 간단히 챙겨 나와 일단 제작사 가까운 호텔을 잡고 거기서 일을 하며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들어온다고 생각한 건지 연락 한 번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말이 되니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녹음 기능을 켜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부터 질렀어요. 야, 너 이제 막 나가냐? 우리 엄마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야. 지난달에도 말한 것 같은데? 근데 등록금 벌겠다고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는 게 말이나 돼? 저번에도 말했는데 이미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런 결혼기념일을 왜 내가 챙겨줘야 되는 건데?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뭘 제대로 했다고 그래? 며느리 노릇도 못하고 일만 한다고 난리 쳐놓고 무슨 헛소리야. 모르긴 해도 엄마 많이 속상하셨을 거야. 평소 같은 용돈으로는 안 되니까 네가 성의껏 표시해라. 알았어? 정말 끝까지 저한테 돈을 뜯어낼 만큼 뜯어내겠다는 심보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고 알겠다고 담담하게 답하고는 주말이 지나고 시어머니 계좌로 2,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돈은 바로 남편이 저희 신혼집 살 때 보탰던 돈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제 돈하고 제가 대출 받은 걸로 해결했고요. 그 돈을 받더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간드러지게 웃으며 난리도 아니더군요. 아니 새아가 이게 웬 돈이냐. 나는 네가 시댁일에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좀 섭섭했는데 너도 다 생각하는 게 있었구나.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줄은 몰랐다. 어디냐? 아직도 일하느라 회사에 있는 거야? 오늘은 같이 얼굴 보면서 저녁이라도 먹자꾸나. 민수랑 집으로 올래? 아니면 밖에서 먹을까? 아니에요. 저는 됐고 오빠랑 드세요. 제가 좀 많이 바빠서요. 어머, 그래도 되겠어? 너 이제 나랑 민수 둘만 있는 것도 질투 안 하네.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그렇게 시어머니는 웃음꽃이 만발해서 전화를 끊었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남편한테서 문자가 오더군요. 엄마한테 2,500만 원 보냈다며. 진작에 좀 그렇게 하지 그랬어. 이제야 나도 네가 정신 차린 것 같아 안심이다. 엄마가 그 돈으로 상가를 사시겠다고 하시네. 근데 내가 주식 투자가 낫겠다고 해서 오늘 저녁 먹으면서 둘이 생각 좀 해보려고 해. 집에는 언제 와? 들어올 때 연락해. 저는 당연히 그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빈말도 하기 싫어졌거든요. 그 후로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몇 번 문자를 보내며 주식 투자를 했다는 둥, 어디로 주말 여행을 갔다는 둥 했지만 저는 일절 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주 만에 사실혼 관계 정리에 대한 서류를 보냈죠. 사실혼 파기 소송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전화해서 집 빼고 자기 돈부터 달라더군요. 그 돈 내가 저번에 보냈잖아. 니네 엄마한테. 남편은 제 말에 한동안 침묵을 하더니 떨면서 말했어요.
그 2,500만 원이 내 돈이라고? 아니면 내가 미쳤어. 그런 큰 돈을 왜 보내? 야, 너 이거 나한테 사기친 거야? 진짜 이게 미쳤네. 너 내가 가만 안 둬. 단단히 각오해. 웃기시네.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사기친 게 더 많아. 너 애초에 나랑 결혼한 거 우리 집 돈 많아서 그 돈 빼먹으려고 했던 거잖아. 나 네 친구 만나서 증언도 확보했고 너랑 나랑 사실혼 관계였던 거 다 증명했어.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되도 않는 돈 보내라고 했던 것도 다 녹음 파일 제출했고 네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혼인신고 안 한 게 사기잖아. 누구더러 사기래? 너야말로 딱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있는 호텔을 찾아내서 로비로 왔더라고요. 마침 회의를 가던 저를 두 사람이 붙잡더군요. 보아하니 제가 나올 때까지 죽치고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전과 달리 아주 기죽은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고요. 소연아, 저기 이 사실혼 파기 이거 다시 생각해주라. 내가 바로 혼인신고하러 갈 테니까. 응?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려면 좀 꺼져줄래?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새아가 내가 말이야 민수 선배라는 사람 말을 듣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작전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돈 다 날렸다. 우리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니? 네가 우리를 도와야지. 응? 안 그래? 내가 뭘 어떻게 도와요? 이러지 말고 좀 가세요. 그러자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이렇게 빌게 소연아. 나 다 알아봤어. 장모님이 그렇게 수완 좋으신 분인 줄 몰랐어. 부동산 사업 제법 크게 하시더라. 그때 사무실 확장하실 때도 최고급 빌라 분양도 다 하셨고 우리 도와주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봐주라. 내가 이제 진짜 잘할게.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 니네 이참에 혼인신고하고 진짜 부부로 잘 살아봐.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일 아니겠어? 나 참, 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를 하네. 이것들 봐요. 누구 좋으라고 이제 와서 혼인신고해요? 웃기지 마요. 우리 집이 돈이 없었어도 이랬을까? 절대 아니지. 인간이 양심이 있어서 인간인 건데 두 사람은 진짜 뻔뻔함이 도를 넘네요. 사람도 아니야. 내가 사람 아닌 것들하고 왜 성종을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보자고요. 소연아,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진짜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그놈의 사랑 참 싸구려다. 돈 때문에 사랑을 남발하다니. 아줌마 잘난 아들 데리고 집에 가세요. 나 그쪽들 속셈 뭔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둘이서 앞날에 대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시간도 절약하고 좋은 일일 것 같은데요. 싹싹 비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두고 저는 호텔을 나왔어요. 한편으로는 어찌나 고소하던지요. 그 이후 저는 당연히 사실혼 파기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남편은 저한테 줄 의자료도 없어 쩔쩔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푼도 깎아줄 생각이 없었고 끝까지 다 받아냈죠. 그 이후 남편 집은 정말로 가세가 기울어서 시어머니 살던 집도 팔고 둘이서 지방 친척집에 내려가 신세를 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엄마는 여전히 사업을 탄탄하게 잘 유지하고 계시고 저는 몇 년만 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 후에는
여행에 대한 기획을 해서 직접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의 제 삶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좀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